세상에는 정말 끊임없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집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깊은 맥락을 찾고 또 배움의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당신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열렬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요약된 뉴스만 소비하기에는 어딘가 좀 갈증을 느끼셨을 당신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그 이면에 거대한 비즈니스와 과학의 교차가 숨어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일본의 닭고기 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토종 닭인 지도리와 명품 브랜드 닭의 진화 과정을 담은 농축산 역사, 그리고 마케팅 텍스트 자료들입니다. 빼곡한 유전학 문서들과 일본 전역을 덮고 있는 명품 닭 지도를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하나의 명확한 미션이 떠올랐어요. 어떤 미션인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어찌 보면 가장 흔하고 평범한 이 식재료가 대체 어떻게 고급 수제, 크래프트 미식의 영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치열한 여정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축산업에 국한된 분석이 절대 아닙니다. 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미각적 욕구가 어떻게 산업을 압박하는지, 또 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학적 교배 기술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지역 브랜딩이 어떻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일상적인 소비재가 프리미엄의 가치를 획득하는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읽는 아주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퇴근길에 가볍게 치킨을 사거나 주말에 닭갈비를 먹을 때 이 고기를 엄청나게 특별하고 막 구하기 힘든 미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친숙하고 만만한 식재료죠. 네, 그런데 과거 일본의 식문화 기록을 살펴보면 닭고기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연회가 열리는 날에만 밥상에 오르는 일종의 고급 요리였어요. 네, 닭고기가 대중화되기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탁의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에서 도입된 브로일러, 즉 육개가 있었습니다. 브로일러요? 흔히 말하는 공장형 닭고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브로일러는 고도의 배합 사료와 근대적인 사육 기술을 바탕으로 아주 단기간에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개량된 품종입니다. 보통 30일에서 40일 남짓이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훌쩍 자라나죠. 한 달 만에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네요. 네, 언제든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엄청난 경제적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육질이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대중들이 소비하기도 너무 편했어요. 확실히 뼈와 분리하기도 쉽고 씹기도 편하죠. 이 브로일러의 도입은 프라이드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의 폭발적인 보급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닭고기 소비량 그래프를 수직 상승하게 만들었죠. 저렴한 냉동 닭고기들까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바이어로 양과 안전 그리고 효율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치킨 한 마리가 주는 위로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부드러운 고기가 대중화된 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축복처럼 보이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해결책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부드럽고 싼 닭고기가 지천으로 널리게 되자 오히려 시장 한편에서 거센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네, 초기 소비자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요. 부드럽기만 하고 씹는 맛이 없다거나 어릴 때 먹었던 고유의 닭고기 풍미가 사라졌다. 혹은 너무 빨리 자라는데 이거 정말 안전한 식재료가 맞나?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의 극대화가 오히려 새로운 불만을 낳은 셈이죠.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소비재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아주 중요한 경제적, 심리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시장이 대량 생산을 통해 극도로 효율화되고 상품이 획일화되면 소비자들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품질, 그리고 개성에 대한 강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 다 똑같아지니까 오히려 튀는 걸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부드럽고 밋밋한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과거의 그 거칠지만 뼈대 굵고 깊은 풍미를 지녔던 고유의 맛이 희소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결핍이 새로운 프리미엄 수요를 창출해내는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슈어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움직였겠죠. 획일화된 브로일러에 맞서 지역의 농업 시험장들과 사육업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잊혀져 가던 전통 토종닭의 유전자를 다시 끌어모으고 사육기간을 과감하게 늘리고 또 독자적인 사료 배합표를 만들어내는 등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크랙프트 사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생산자들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일본식 육조합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정립하는데요. 네, 이 두 가지 기준의 분리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포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리, 즉 엄격한 의미의 토종닭입니다. 엄격하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 농림규격이 정하는 까다로운 혈통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종의 혈통이 50% 이상 섞여야 하고 부화 후 80일 이상을 키워야 하며 좁은 케이지가 아니라 평사나 방목 형태로 넓은 면적에서 키워야 한다는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만 지도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두 번째는 국산 명품닭, 즉 브랜드닭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은 재래종의 피가 50% 미만이거나 아예 섞이지 않았더라도 일반 브로일러보다 훨씬 긴 시간과 특별한 사료를 들여서 정성껏 키워낸 닭들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도리의 기준이 엄격한 건 이해하겠는데 굳이 명품닭이라는 약간은 느슨해 보이는 두 번째 카테고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혈통이 완벽한 지도리만 선호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비즈니스적 타협의 정수입니다. 순수 토종닭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 까다로운 사육 조건까지 맞추는 것은 중소사육 농가에게는 거의 파산에 가까운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아,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군요. 네, 생산 단가가 치솟아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쉽죠. 그래서 산업계는 혈통이라는 진입장벽을 살짝 낮춰주는 대신에 사육 환경이나 기간, 독자적인 사료 같은 장인 정신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준 겁니다. 영리하네요. 덕분에 자본력이 부족한 농가들도 싸구려 브로일러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정성과 스토리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진 것이죠. 단순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생태계를 딱 구축해 준 거군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 개별 지역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맛을 유전학적으로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많죠. 예를 들어 아키타현의 비나이 지도리를 보죠. 이 닭은 먹으면 야생 상궁의 맛이 난다고 해서 아주 전설적인 닭인데 수컷은 전통적인 비나이 도리를 쓰고 암컷은 덩치가 큰 서양 품종인 로드아일랜드 레드를 교배합니다. 동서양의 결합이네요. 네, 그리고 고치현의 토사지로는 한술 더 뜹니다. 일반 브로일러가 30일 만에 출하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닭은 무려 160일에서 180일 동안 키워요. 아버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사 지도리이고 어머니가 아까 말한 로드아일랜드 레드입니다. 사육기간이 일반 닭의 6배에 달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아무리 프리미엄이라지만 닭을 180일이나 키운다는 건 사료비나 관리비 측면에서 수익성을 완전히 갉아먹는 행위 아닌가요? 브랜드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 이 농가들은 대체 어떻게 버틴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180일 사육은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의 자해에 가까운 리스크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꽁의 맛이라던가 천연기념물 고유의 그 거칠고 쫄깃한 식감은 단기간에 사료를 쏟아부어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생물학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맛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배종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암컷을 로드아일랜드 레드처럼 덩치가 크고 산란 능력이 좋은 품종으로 씁니다. 아버지가 가진 야생의 깊은 맛과 쫄깃한 식감이라는 프리미엄 가치를 가져오면서도 어머니를 통해 최소한의 생산성과 고기 수요를 방어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죠. 아, 철저하게 계산된 교배군요. 즉, 이들의 교배는 단순한 크기 부풀리기가 아니라 대량 생산 시대에 잃어버린 그 식감을 분자 단위에서부터 다시 디자인하는 치열한 과학적 사투였습니다. 미각이라는 주관적이고 섬세한 감각을 유전학과 생물학으로 역설계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분석 자료에 포함된 일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네, 지도를 보면 정말 빽빽하죠?
홋카이도 끝자락의 시레토코도리부터 나고야 코친, 도쿠시마의 아와오도리, 그리고 저 남쪽 구마모토의 아마쿠사 다요까지 일본 전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답 지도로 덮여 있습니다. 전국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각 지역에 자신들만의 크래프트 치킨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싸우는 느낌인데요. 그중에서도 역사적 맥락이 가장 독특해서 제 눈길을 끈 게 바로 샤모, 즉 군계 계열의 닭들입니다. 싸움닭을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샤모에 얽힌 역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샤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 시대에 태국, 즉 당시 샴왕국에서 수입된 투개용 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샴에서 유래한 거죠. 아, 샴이 샤모가 된 거군요. 네, 원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닭싸움이라는 오락을 위해 개량된 품종입니다. 싸움을 해야 하니까 뼈대가 엄청 굵고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육질 닭이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싸움닭 특유의 찰력 있고 단단한 육질이 씹는 맛과 풍미를 중시하는 일본 고급 요리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오모리현의 아오모리 샤모록이나 이바라키현의 오쿠쿠지 샤모 같은 유명한 명품 닭들이 바로 이 근육질 싸움닭의 후예들입니다. 싸움닭에 피가 흐르는 미식이라 일단 스토리는 완전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유전학적 배합표를 살펴보면 이 사육자들의 집념이 거의 관기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 때문이죠? 특히 데도라교배, 일본어로는 모도시코하이라는 기법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A 품종과 B 품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교배종의 원래의 순수 품종, 즉 순계 샤모를 다시 한번 교배시키는 방식입니다. 도쿄 샤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하면 샤모 특유의 쫄깃한 맛이 극한까지 끌어올려진다고 해요. 네, 맛을 농축시키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 풀을 계속 한쪽으로 몰아넣는 건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페널티를 안고 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 바로 그 되돌아 교배입니다. 샤모 순종은 성질이 너무 사나워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기도 하고요. 성장 속도도 절망적으로 느리며 고기 수율도 형편없습니다. 싸움닭이니까 키우기가 엄청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품종과 섞어서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샤모를 교배시킨다는 건 방금 겨우 얻어낸 생산성이라는 과실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다시 수율이 떨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군요. 고기의 양이 확 줄어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그 5%의 미세한 질감 차이, 완벽한 샤모의 식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완전히 내던지는 행위죠. 생산 비용은 치솟고 수율은 떨어지는데 오직 맛의 극한만 바라보고 달린다. 정말 대단한 고집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산업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 미세한 육질의 차이와 풍미를 감별해내고 기꺼이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의 섬세한 미각이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수준도 그만큼 높았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 난이도와 파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자의 장인정신,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소비자의 열망이 정확히 맞물린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농장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유전학적 마법을 부리고 수율 감소의 위험을 안고 180일 동안 천연기념물의 후회를 정성껏 치워낸다고 해도 결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값비싼 실험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팔려야 비즈니스니까요. 프랑스의 미슐랭 트리스타 레스토랑에서나 팔 법한 이 비싸고 키우기 힘든 명품 닭들이 대체 어떻게 일본 전국을 호령하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읽은 마케팅 분석 파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B1 그랑프리로 대표되는 이른바 B급 구르메, 즉 향토 음식 붐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완벽하게 올라탄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산업의 활용정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재료도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이 너무 무거우면 대중화될 수 없거든요. 비싸게만 팔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영리하게도 야키토리, 닭꼬치나 가라아게 같은 닭튀김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편하게 즐기는 서민적인 길거리 음식에 자신들의 최고급 명품 닭을 접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B1 그랑프리 같은 지역 향토 음식 축제였죠. 각 지역이 경쟁하는 축제요? 네. 각 지역에 쇠퇴해가는 지방도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브랜드 닭을 활용한 대중음식을 들고 나와서 전국구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겁니다. 마케팅 사례 중에 진짜 눈에 띄는 게 야키토림픽? 야키토리와 올림픽을 합친 단어더라고요. 단순히 동네 축제를 여는 수준을 넘어서
전국에서 닭꼬치로 유명한 7개 도시가 연합해서 올림픽 포맷을 차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 아닙니까?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소비자들이 각 지역의 닭꼬치 맛을 비교하기 위해 전국을 순례하는 거잖아요. 또한 지방의 생산 기업이 도쿄 아키하바라 같은 초번화가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서 가라아게야 오슈이와이라는 닭튀김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다이렉트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크래프트 치킨의 맛을 증명하는 겁니다. 도심의 대형 이자카야 체인점들도 이 트렌드를 생존 무기로 썼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메뉴판 한가운데에 우리는 아키타현 비나이지도리만 사용합니다. 라고 지역 브랜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죠. 평범한 닭꼬치가 단숨에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프리미엄 요리로 등갑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미야자키현 토종닭 사업협동조합의 지정점 제도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교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아무 식당에나 고기를 막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닭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식당을 엄선해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식당 입구에 이 번듯한 인증서가 걸려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고기가 특별하다는 암시를 강하게 받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1차 산업의 농산물 판매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연합한 고도의 마케팅이자 생태계 구축입니다.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네요. 농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닭을 키우고 지역조합은 인증제도로 브랜드의 질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식당과 지자체는 비상리 그랑프리 같은 이벤트를 통해 그 스토리를 전국으로 확장하죠. 생산의 과학부터 소비의 심리학,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완벽하게 연결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흥미진진한 탐구였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해볼까요? 과거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국식 브로일러가 가져다준 싸고 빠르고 부드러운 육류의 대중화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늘 새로운 걸 원하니까요. 획일화된 맛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은 다시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전통의 유전자를 역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지도리와 명품 닭을 지역 향토 문화,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과 영리하게 결합시켜서 거대한 크래프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흐름이 참 경이롭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퇴근길에 치킨을 배달시키거나 이자카야에서 닭꼬치를 드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접시 위에 놓인 이 고기 한 점이 효율성에 저항한 사육자들의 치열한 유전학적 도박과 지역을 살리려는 영리한 브랜딩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아는 만큼 맛도 확실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를 꿰뚫는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소비자의 진짜 개성 있는 맛을 향한 이 강렬한 열망이 그저 평범하고 흔했던 닭고기의 유전자 지도부터 국가적인 축제와 유통망까지 전부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다른 평범한 식재료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냉장고 속 식재료들이요? 네, 매일 무심코 마시는 우유, 아침마다 프라이팬에 올리는 계란, 혹은 너무나 자주 구워 먹는 돼지고기 중에서 제2의 명품 닭처럼 거대한 수제 크래프트 혁명과 프리미엄 브랜드화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조용히 숨기고 있는 다음 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 냉장고를 여는 일상적인 행동이 갑자기 미지의 산업을 발굴하는 탐험처럼 느껴지네요. 계란이나 우유의 분자 단위 크래프트 혁명이라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의 진열대 위에서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늘 세상의 이면을 궁금해하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의 맥락을 파헤치고자 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호기심을 우리는 언제나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 깊은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이 탐구하는 훌륭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